자, 우리 체크 56쪽.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자, 그러면 오늘 나갈 내용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아마 내용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네. 자, 그럼 보시면 우리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는 배경이 언제냐면 보통 1920년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1920년대예요. 1920년대 하면 일제강점기죠. 자, 그리고 배경은 서울이에요. 자, 1920년대 서울인데, 자, 그러면 우리 20년대가 되면은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 일어나죠?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일본이 얘네가 얌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줄 알았는데 3.1운동을 벌였어? 약간 놀래.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 일본 편에 순종하는 애들한테는 좀 주고 나머지에서는 수차를 가속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체제 자체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기가 힘든 거야. 시골에서는 땅이 없어서 소작농으로 일을 하니까 나라에 낼 것 일본이 뺏어가는 거 다 뺏겨. 그 다음에 땅이 없으니까 지주한테 소작료 내야 돼. 다 내고 나면 맨날 적자만 남아. 그럼 어떻게 되게? 아예 모르겠다 하고 뭐 북해도나 만주나 이런 데로 아예 떠나가서 거기서 또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 모르겠다. 서울 가면 뭔가 돈벌이가 있겠지. 서울로 옵니다. 저 서울로 온다고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조선인인데 뭘 써줬겠어? 안 써줘. 그럼 뭐하냐? 거지가 되거나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돈이 잘 벌리냐? 아니라는 거야. 혹은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땠냐? 공부를 열심히 했지 또 이때도. 근데 조선인이라고 또 안 써줘. 그러다 보니까 20년대가 되면 이렇게 가난하고 힘겹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작품은 도시 하층민의 모습. 이거 말고도 도시 와서 거지된 사람의 이야기. 혹은 뭐야 공부를 많이 한 막 유학도 갔다 온 인텔리인데 취직이 안 되는 얘기. 혹은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굶어 죽을 뻔한 얘기. 혹은 그래서 만주나 이런 데로 떠나서 했는데 거기서 또 중국인한테 핍박받는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때가 언제? 1920년대입니다. 자, 이때 나온 작품이고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주의 소설, 리얼리즘이라고 불러요. 리얼리즘 소설자.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줄거리 먼저 보고 나서 자세히 봅시다. 자, 왼쪽으로 가보시면 아래에 전체 줄거리가 먼저 나오죠? 자, 일단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자, 인력거라는 건 인력, 사람의 힘으로 수레를 끄는 사람. 자, 자기가 수레를 끌고 택시처럼 자기 다리로 실어서 사람을 날라주는 거. 자, 이게 인력거꾼이죠. 육체 노동자죠. 바로 도시 하층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력거꾼하는 김첨지는 운수 좋게 손님이 계속 생긴다. 돈이 벌리자. 자, 앞부분에서는 운수가 좋았어. 김첨지는 모주, 술입니다. 한잔할 생각과 한 달 넘게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다는 마음에 기분이 넉넉해진다. 전개. 자, 그러면 아내가 아프다는 게 사건의 실마리야. 자, 전개로 가면 이제 사건 혹은 갈등이 모습을 드러내죠. 손님이 끊임없이 생기고 계속되는 행운에 김첨지는 조금 겁이 나기 시작한다. 자, 뭔가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우리 이런 거 한자 성어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엔 나쁜 일이 끼게 되죠.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집과 가까워지자 아침에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아내 생각이 떠올라 다리가 무거워진다. 자, 아내 때문에. 자, 아픈 아내를 두고 나왔다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니? 자, 여기서 오는 갈등입니다. 자, 왠지 모를 이유로 불안해져요. 자, 하지만 이 김첨지는 돈 벌어야 되니까 계속 인력거를 끕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 김첨지는 집으로 향하던 중
친구 치삼이를 만나서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자 김첨지는 돈에 대한 원망과 함께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상한 언행,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자 그리고 술집에서 나온 김첨지는 아내 생각에 자, 아내가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간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 불길한 적막함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아내가 나와보지도 않냐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자 그리고 결국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김첨지는 눈물을 흘리며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이라고 했어. 자 앞부분에서는 돈이 많이 벌려서 운수가 좋은 것 같았지만 사실 이날은 아내가 죽고 그리고 그 죽은 아내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그런 날이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운수가 좋은 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제목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뭐다? 반어예요. 반어. 반어법. 혹은 반어적 명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반어적으로 이름을 붙였다. 자, 보시면 가장 비극적인 아내가 죽은 날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반대로 말하면서 비극성을 더욱 높여준다. 자, 반어를 사용해서 비극성을 높여주고 하층민에 비해 하층민의 어떤 비참한 삶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볼까? 자,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자, 배경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소설에서 배경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 작품 전개의, 사건 전개의 뭐 필연성이나 혹은 사실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요. 분위기 조성. 우리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봐도 시작할 때 배경만 봐도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무서운 영화야. 그럼 시작 어때? 약간 어두컴컴한데 약간 푸르스름한 조명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잘 안 보여. 막 어두컴컴한데 뭐 막 그래. 아니면 왜 자꾸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네? 아니면 뭔가 밝고 행복한 영화야. 이런 어때? 시작이 맑고 화창한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요. 자, 배경은 작품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자, 우리 겨울에 지금 아직 날씨가 좀 따뜻하지만 좀 추운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날씨가 눈이 올락말락하고 비가 스르륵 눈인지 빈지 알 수 없는 걔네들이 내릴 때 날씨가 어때? 어두워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 어두컴컴하단 말이야. 어때? 약간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약간 그런 날씨에서 막 기분이 막 업되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 소설이 배경이 하는 역할은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인물의 처지나 심리를 나타내는 역할도 해요. 인물의 처지 또는 심리를 나타내주는 역할. 바로 이런 날씨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김첨지의 처지. 그리고 약간 울적한 이 마음.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배경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작품을 읽을 때 모든 소설이 다 그래. 그냥 눈으로 글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선 뭐 해야 돼? 그 장면을 마치 영화 보듯이 그려내야 돼. 그래야 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인물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두칙칙하고 눈인지 빈지막 모를 날씨, 이 날씨에 인력거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꺾은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자,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소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력 꺾은 혹은 나이든 남자를 부를 때 첨지,
원래 첨지는 옛날에는 관직이나 이런 벼슬 이름이었는데요. 요때는 이제 나이 든 남자, 영감도 똑같아. 김영감 할 때 영감, 김첨지 할 때 첨지 다 같은 겁니다. 자,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우리 사대문이라고 하죠. 동대문, 남대문 이거 사대문 안에 여기가 진짜 도심 서울이고 서울이라 할지라도 문 밖은 그냥 시골이나 별반 차이 없어. 자, 문 안에 거기도 문 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자, 전찻길. 자, 혹시 일제강점기 배경인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차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 막 걸어다니는데 길 위로 막 전차같이 생긴 데 막 지나다니는 거 본 적 있지? 걔가 전차야. 자,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 시작해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 얼마나 간절하면 손님 좀 탔으면 하는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자, 양복쟁이, 자, 양복 입은 사람이고요. 자, 20년대 이미 양복 입은 사람이 있었다. 이것도 사실 시대적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혹. 이때 이미 양복 입은 사람이 있었고 양복쟁이라고 약간 낮잡아 불렀어. 그래서 이거 막 되게 대접해주진 않아요. 양복 입은 사람들을. 약간 낮잡듯이. 자, 얘를 어디까지?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입었던 학교. 자,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자, 이때 당시 화폐 단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동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100통화 서푼 또는 5푼이 짤깍찰깍 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자, 그만큼 어땠다? 간절했다. 그동안 그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냐, 술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그보다 앓는 아내에게 뭘 사줄 수 있어?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김첨지라는 중심인물 나왔고, 자, 김첨지 아내가 알아 누워 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자가 나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자, 3인칭이에요. 자, 근데 김첨지 속마음 알아? 몰라? 알아! 자, 지금 어때? 너무 기뻐. 왜? 이 돈 벌자마자 이거 술 한잔도 하고 아이고 아내한테 설렁탕 사줘야지 이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다 서술하는 시점이니까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자, 근데 돈 벌자마자 아내한테 사줄 것부터 생각한다? 자, 그러면 설렁탕은 뭐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재다. 바로 설렁탕은 아내에 대한 사랑. 자, 돈 벌자마자 아내가 먹고 싶다던 것부터 떠올렸어요. 자,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폭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조박, 수수 알죠? 그러니까 되게 싼 잡곡이죠. 자, 조로 만든 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 자, 그러면 뭐야? 굶는 게 먹는 날보다 더 많다. 이런 뜻이야. 굶기를 먹다시피 했다. 자, 그러면 어떻다? 굉장히 매일 굶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자, 우리 굶기를 먹다시피 한다. 이럴 때 한자성어 혹시 모르니까 알아둡시다. 삼순구식이라고요. 밥을 거의 굶다시피 하는 가난한 형편을 뜻하는 게 삼순구식이에요. 삼순이 30일, 한 달. 구식은 9번의 끼니. 한 달 내내 9번밖에 밥을 못 먹었다는 뜻입니다. 밥을 거의 못 먹었다. 자, 이런 형편이니 물론 약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잡고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돈도 없지만 야 이거 자꾸 약 주면 얘 병 더 자주 와. 라는 거 약간
자기 생각에 융통성이 없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그래서 김첨지는 성격 어떠냐면 약간 고지식하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세로에. 자, 세로에는커녕 일어나기는커녕 일어나기는커녕 뭐로 옆으로도 못 눕는 걸 보면 돌아 눕지도 못해. 너무 아파서.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자 전지적 시점이기 때문에 김첨지 말에 의지할 필요 없이 자기가 충분히 서술할 수 있어. 근데 일부러 김첨지의 말을 빌려다가 들려주겠대. 왜? 김첨지 말투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년이 자 갑자기 뭐가 나와요? 비속어가 나와요. 자, 그럼 김첨지는 어떤 사람? 비속어 막 쓰는 사람. 그러니까 막 고상한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럼 김첨지의 말을 보여줍니다. 자, 김첨지는 뭐 어떻다? 비속어를 엄청 써. 아까 부인을 사랑한다며. 근데 막 부인한테 그년이라고 비속어 쓰고 있죠. 자, 이걸 왜 썼을까? 바로 김첨지는 어떤 사람이니까? 육체 노동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하층민이면 자 어떻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무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김첨지의 말투, 비속어 쓰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비속어를 사용해서 어떻다? 하층민의 모습을 하층민은 이것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아까 이거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했죠? 자, 그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무리하게 자꾸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너무 굶어서 막 지금 난리 난 거야. 불길은 달잖아. 아직 채 달아오르지도 않았어.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년이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는 듯이 쳐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혹 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조랑먹은 할 수 없어. 자, 복 짧은 것들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면서 김첨지는 알른이의 뺨을 한번 후려 갈겼다. 자, 때리기까지 합니다. 자, 폭력도 사용하자. 하지만 자 이거 다 하층민의 모습이야. 혹뜬 눈은 비록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 자, 그럼 어때? 자기가 욕하고 때렸지만 어때?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야. 그럼 마음 아픈데 왜 그랬을까? 자,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세련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내가 안쓰럽다. 안쓰럽고 안타깝고 막 이런 거야. 이런 마음인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환자가 아내는 그러고도 먹는데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자, 우리 설렁탕은 또 얘네들의 가난한 형편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설렁탕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고 자, 가난한 형편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해요. 자, 왜 설렁탕 국물이 가난한 형편을 보여주는 거냐? 자, 지금 이때 당시 설렁탕이 되게 인기 있는 음식이야. 우리가 원래 과거 조선시대 설렁탕 먹어봤죠? 뭘로 만들어요, 설렁탕? 사골. 네, 사골 같은 뭐의 뼈? 소의 뼈나 소의 짜투리 고기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 우리 원래 과거에 조선시대 소는 가족이에요. 소를 먹는 일은 없어, 평민들이.
그죠? 양반이나 왕이나 먹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 보통 고기 먹는다 하면 옛날 거 보면 귀한 손님 오면 닭 잡고 마을 잔치하면 돼지 잡지. 소 잡는다는 건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소는 제대로 먹어보질 못해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유구, 고기용 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육점, 고깃간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잘라서 다 팔고 나면 뼈랑 이제 잡다한 부스러기 고기들이 남을 거 아니야. 얘를 끓이는 거야. 그냥 막 끓여. 이때 설렁탕이 나왔다는데 막 끓여. 끓여서 이거 그냥 국밥인 거잖아. 아이고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찬밥에 그거 탁 버섯 탁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패스트푸드인데 비싸겠어 안 비싸겠어? 안 비싸. 지금도 설렁탕은 안 비싸. 아 물론 뭐 아주 싸진 않겠지만 지금은. 근데 이때도 싼 음식이에요. 싼 음식. 이 아내가 설렁탕 국물 먹고 싶다. 왜 그랬겠어? 먹어본 적 있으니까. 야 얘들아 너네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먹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알아야지. 아는 맛이 먹고 싶은 거죠. 내가 갑자기 뭐 상어 지느러미가 먹고 싶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싼 음식이야. 싼 음식. 그래서 과거 이때 빈부격차가 엄청 크게 벌어지거든. 그래서 약간 막 유학 갔다 오고 집에 돈도 많고 막 이런 애들 이거 먹고 싶어도 이거 너무 뭐라 그러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간 허름한 포장마차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걔네들은 가기가 좀 그래. 거기서 먹기가 얘네들이 이런 인력 거꾼들이랑 같이 먹기가 좀 그래. 걔네들은 어떻게 먹었게? 아니 배달 주문해서. 이때 배달 전화로 배달 주문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는 있는데 비싼 음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 아내가 아프니까 뜨뜻한 고기 국물 먹고 싶다 하는데 문제는 그것조차 사주지 못했었다. 그만큼 가난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남편 또 욕을 해. 이런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봤건만 자 요렇게 계속 비속어를 씁니다. 자, 하지만 어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자, 그랬는데 다시 현재, 인제. 자, 이제 다시 현재로 오죠?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 3살 먹이 자기 자식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 넉넉했다. 자, 그래서 자,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넉넉해졌어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김첨지의 처지. 자,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이렇게 싼 것도 먹지 못해. 아내가 아픈데 약도 못 지어줘. 자, 열악하고 비참한 생활. 자, 김첨지는 어때요? 아내를 사랑은 해. 안타깝고 미안은 해. 자, 그래서 어때? 사실 속으로는 정이 있는 사람이야. 단지 표현을 못할 뿐. 혹은 표현을 이상하게 할 뿐.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중간 줄거리 김첨지의 행운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나 김첨지는 계속되는 행운에 조금 겁이 나기 시작한다. 집을 나서기 전 오늘은 나가지 말라달라고 말하던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자, 그럼 집을 나서기 전 오늘은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아내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막 말리거든. 뭐겠니? 복선이죠. 자, 복선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자. 자, 뭐가 일어난다? 아내가 죽겠구만. 자기가 죽을 걸 약간 짐작했나봐. 나가지 말래. 자, 이윽고 끄느니 바로 김첨지.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아내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 할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 울음소리를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자, 그래서 여기 멈춰있어. 자꾸 그게 들리는 것 같아. 자,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타니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 채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을 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제게 잽싸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자, 김첨지가 집과 가까워지면 아내 걱정이 나고 집과 멀어지면 돈을 번다는 생각에 아내에 대한 걱정을 잊어요. 바로 김첨지의 갈등이 나옵니다. 바로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 지금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며칠 동안 돈 한 푼 못 벌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앓는 아내에 대한 걱정. 아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요 사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입니다.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아내도 걱정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겠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죠. 자, 그래서 계속 돈을 벌기로 합니다. 자, 라달라 가시면 인력거를 타시랍시오. 한동안 값으로 승강일을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짐에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왜? 돈을 버니까요. 돈 버니까 신나서 몸도 가볍게 느껴져요.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 무거워졌건만. 왜? 손님이 내리고 나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돈 벌 때는 힘든 줄도 몰라. 하지만 손님 내리고 나면 몸이 너무 힘들어.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온다. 자, 아내가 걱정되죠.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이젠 요행, 손님이 더 올까 하는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등걸이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 않은 다리를 연애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왜?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땅에 어찌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자, 근데 날씨가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두침침한 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자, 계속해서 배경이 어둡고 칙칙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인물의 심리나 처지도 알려준다고 그랬죠? 자, 지금 김첨지 기분이 어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죠? 이런 마음으로 계속 분위기는 어두컴컴합니다. 창경원 앞까지 다다라서야. 자, 창경원도 시대적 배경 보여주죠. 자, 일제강점기 때 창경원 공원처럼 꾸몄지만 지금은 다시 궁으로 바꿨습니다. 자,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는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은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 누그러짐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오.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도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 마음이 누그러지는데요. 그 이유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 그러면 계속되는 행운에 불안해하면서도 귀가를 망설이는 김첨지. 자, 집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아내에 대한 걱정이 막 커지고 집과 거리가 멀어지면 불안감이 해소돼요. 인력거가 무거워지면 손님이 탄 거야. 돈 벌 생각에 힘이 나는데 인력거가 가벼워지면 다시 몸이 무거워지죠. 자, 피로와 아내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9번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그러면 절정으로 가기 전에 중간 줄거리. 자, 계속 불안해하던 김첨지는 우연히 친구 치삼이를 만나 선술집으로 향한다. 집으로 가기가 불안해서요. 그래서 친구랑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고 최대한 늦게 가고 싶어. 술을 마시면서 김첨지는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막 농담을 자기 혼자 깔깔 웃었다가 막 아내가 죽었다네 막 울었다가 웃었다 막 이상하게 굴어. 아니, 그만큼 약간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줘요. 자, 하지만 김첨지는 취중에도, 자, 취한 와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갑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것이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려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자, 가난해서.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띠지 않았던 데서 술기운이 없었다면 한 발을 대문 안에 들여놓았을째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자, 청각적으로 표현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소리. 자, 아내의 기침소리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자, 아내의 숨소리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자, 침묵인데 뭐 같은? 무덤 같은 자, 죽음을 암시하는 비유가 사용되고요. 깨뜨린다는 이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내의 젖받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하니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자, 왜 소리 지르면서 들어간다?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고. 자, 뭔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허장성세. 자, 허세 부리는 거. 허세 부리는 겁니다. 자, 허세인 까닭이다.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자, 무서워서 오히려 막 센 척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센 척하면서. 자, 다음 페이지.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이번에는 후각적으로 냄새로 김첨진의 집안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줄 거야. 자, 이렇게 육체 노동하고 집에는 아내가 알아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거기다 젖먹이 애가 있는 이 집, 이 가난한 집 안에 상황을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냄새로 표현해 봅니다. 자, 구역, 토가 나올 것 같은 축기. 자, 시신에서 나오는 그 물 냄새.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서 난 냄새야. 거기다가 플러스 떨어진 사짜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이내, 땀 썩은 내가 섞인 축기가. 저 엄청난 냄새들이 나겠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자, 지금 계속 큰 소리 치는 것도 있고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자, 아내의 몸이 이미 경직됐어요. 이때의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라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 하였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자, 바로 이 개똥이 비극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자, 절정 집안의 무시무시한 정적과 아내의 죽음입니다. 자, 바로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 자, 그리고 무덤 같은 침묵. 자,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자, 고함을 외쳤어요.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다. 자, 이제 결말.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껴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운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자, 여기서 뭐 했다? 죽음을 확인했다. 자, 죽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이 눈깔, 자, 계속 비속어 쓰죠? 이 눈깔, 왜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주군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셨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군이 얼굴에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자, 역시 설렁탕도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하죠. 자,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자, 사실 진짜 운수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자, 그래서 반어적인 결말. 자, 그래서 어떻다?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더 강하게 전달합니다. 자, 그럼 결말의 소주제. 아내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는 김첨지. 자, 설렁탕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주고요. 또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역할입니다. 자, 반어적 결말. 자, 사실 전반부에서는 김첨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운수가 좋아 보이지만 결국 후반부에서는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바로 이런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극적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 오른쪽에 여기까지 정리 다 하고 한꺼번에 문제 풀게요. 자, 운수 좋은 날, 아까도 봤지만 1920년대 일제강점기 서울입니다. 자, 바로 주제는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 자, 이것을 뭘 써서? 제목과 결말에 반어를 사용해서. 자, 그래서 특징 보시면 자, 등장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한다. 자, 반어적 제목과 상황으로 비극성이 고조된다. 자, 그리고 비속어가 나오죠. 자,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바로 도시 빈민층의 삶의 단면과 사회상을 사실주의의 기법으로 그려냈다. 자, 우리 서술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혹은 전지적 시점. 바로 모두 알고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자, 주요 소재. 자, 첫 번째는 설렁탕. 자, 가난한 생활상을 보여주고요. 아내에 대한 사랑도 나타내고요. 결말에 비극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날씨. 자, 얼다만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자, 뭔가 우울하고 무겁고 이런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사건. 바로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신식 차림, 바로 양복쟁이라든지 신식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구 문명이 막 들어오던 때고 전차 이용객들이 많아서 인력 거꾼들이 점점 밀려나요. 장사가 안 돼요. 자, 그리고 김첨지 아내가 아픈데 약을 못 지어줘요. 바로 너무너무 가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운수 좋은 날 전반부와 결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뭐가? 제목에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자, 그러면 우리 63쪽까지 풀어주세요.